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고금리에도 치솟던 집값이 다시금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네, 한마디로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분위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자세한 내용 도시화경제 송성현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일주일마다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도 이제 민망합니다. 집값 저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일주일이 매주 벌써 매주 지났네. 이럴 것 같긴 해요. 집값 왜 이래요? 또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뭐 냉각, 뭐 냉탕, 빙하기, 온탕. 뭐 이런 네. 예, 진짜 냉탕 온탕입니다. 참 요즘 날씨하고 비슷하게 맞아요, 여름 맞아요.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날씨 추워지자마자 냉각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거래시장 같은 경우는 네. 더 힘들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이 이제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18주째 상승은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상승폭은 유지는 되고 있어요. 동일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상승에 대한 그 추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꺾이다 보니까 이런 냉각기라는 표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에 대한 그 금액선들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일정한 거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재건축 단지라든지 또는 정비사업단지 뭐 이런 쪽에서만 간헐적인 거래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전세에 대한 그 변동률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그런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매도자하고 매수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전세 시장으로 일정하게 이동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관망세고 그 상승률과 하락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거래가 전혀 뭐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 초에 사실 저희가 뭐 한 3천 건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3천 건대가 다시 2천 건대 밑으로 그 내려갔거든요. 이게 3천 건대가 우리가 익숙한데 뭐 평년으로 보면 한 5천에서 한 6천대 거래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3천 건대도 절반인데 2천 건대는 뭐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또 이번 달에 그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 네. 이게 또 부정적인 걸로 나왔는데 네. 특히 서울 지역이 유독 큰 폭으로 하락한 걸로 보여지는데 뭐 오를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서울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서울의 집값이 회복도 좀 빨랐고 네네. 토지 가격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그 비싼 만큼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금에 대한 조달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주택 사업에 대한 그 경기 전망 지수 추이를 보면은 2023년 2월 정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하고 8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업하기는 좀 괜찮았다. 조금 우리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도 밀어내기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뭐 2월 달은 가장 우리가 좀 위축됐던 그 시기 중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금 사정 문제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은 또 전체 그 총액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뭐 내년 초가 되면은 뭐 PF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열리게 되면 조금 자금에 대한 조달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 거로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역시 돈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거래량 자체가 3천 건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는 결국 절반도 안 되는 수준보다 또 2천 건대라는 거는 예. 그 절반에 뭐 한 7, 8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가 사업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 뭐 토지 가격이라든지 돈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좀 힘든 그런 시장에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뭐 시행업체나 이쪽 매매 시장이나 할 것 없이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도 이제 양극화는 여전히 해요. 네. 지금 통계가 보니까 그러네요. 상위 10%에 해당하는 주택들 뭐 그동안 좀 값이 좀 떨어졌다 하지만 하위 10% 주택 가격 대비 40배가 넘는다. 네. 네. 지금 1분위의 주택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10분위에 지금 위치하신 분들이 한 12억이 넘는 금액으로 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대비했을 때는 그때 당시로 보면 2021년도가 한 49배 정도 됐거든요. 50배 가까이. 그때 대비했을 때는 뭐
지금 좀 줄어들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여전히 40배가 넘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러면은 그 비싼 지역들 주택 가격이 좀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옳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뭐 물론 그 가격에 대한 격차도 있겠지만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14억 8천 정도 했던 이 아파트 가격이 자산 가격이 12억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높이 올라갔던 아파트나 뭐 자산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분위에 있었던 그 주택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고가 주택이나 또는 주택 가격, 자산 가격 안에서 결국 높게 가격이 형성된 곳의 가격의 하락액은 훨씬 제일 또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주택자들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주택자랑 뭐 무주택자의 자산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는 게 이런 가액을 떠나가지고 유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한 뭐 1.34배 정도 좀 1.33호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주택 안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의 다주택 가구가 한 25% 정도 되다 보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집을 갖고 집이 없는 사람들보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산의 가액에 대한 문제보다 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좀 어려운 환경 뭐 이것이 조금 더 통계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청약시장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청약시장 최근에 뭐 한때 좀 잘 나갔어요. 네. 그런데 뭐 오늘이 제일 싼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뭐 분위기는 그 오늘도 제일 비싸다 뭐 이런 네네네. 분위기예요. 뭐 매일매일 비싸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이런 분양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좀 조정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뭐 향후에 이 분양을 사업을 더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단지에 좀 큰 이익 실현도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의 뭐 대단지라든지 브랜드 아파트 청약 아무리 브랜드 아파트라고 해도 가격이 높으면은 지금 안 사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1순위 청약 같은 경우도 뭐 14.3대 1 정도로 뭐 오름세는 있긴 하지만 청약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의 청약률 보면은 9월에 77대 1에서 지금 10월에 24.8대 1로 떨어졌고요. 1순위 미달 같은 경우도 9월에 10.8%에서 지금 지난달에 13.7%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청약 경쟁률은 떨어지고 1순위에 미달하는 그런 수치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도 뭐 지금 그 서울의 편입 관련된 이슈가 있는 김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대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결국은 가격이 높거나 그리고 지역적으로 좀 떨어지는 곳들은 수요자들한테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 앞에서도 얘기한 브랜드다 어떤 편입 이슈다 이런 거보다 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 가격의 민감도가 가격에 맞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을 얼마나 잘 맞추고 사업 수지를 맞추냐 하는 것도 분양자의 목표고 또 수요자 같은 경우도 얼마나 주변 시세 대비 적정 수준의 분양을 받냐 뭐 이것도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지금 이 분양가 문제인데 네.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거는 이제 내 집 마련했다가 준비하시는 네. 모든 분들한테 참 네. 깝깝한 그 현실인데 그렇죠. 네. 내년에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에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네. 결국은 그 가격 상한에 캡을 씌워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일정 주변 시세의 뭐 집값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캡을 씌워서 올라가는 상승폭을 낮추는 상황인데 결국 시세보다 좀 저렴한 그런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는 그 가격들이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곳들은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보면은 7월, 8월, 9월, 10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싸다라는 거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청약 가점 관련돼서 또 청약의 경쟁률들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청약 가점은 지금 합격선은 한 9점 정도가 올랐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인데 9점이 올랐다라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상품이 결국 가격의 민감도가 지금 중요한 시장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이 갖는 상황이고, 뭐 공사비도 올라가고 어떤 분양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상황에서는 예, 물량도 당-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장 들 수 있는 의문이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네. 아파트 품질은요 네.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우려가 있죠. 지금 품질에 네.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공사비에 대해서 현재 수준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아까 사업자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품질 관리에 대한 그 문제점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들을 뭐 공사비나 공사에 대한 그 품질은 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가격이 사실 분양의 핵심은 한 50에서 한 60%는 땅값이거든요. 땅값이에요? 예, 땅값을 얼마나 적정 시세로 뭐 분양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또 당분간 매매 자체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전세 수요가 네.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네. 임대시장 분위기 자체는 어떤가요? 지금 임대 시장은 전국의 전세는 한 17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난주 뭐 0.21에서 0.19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상승폭은 약간 미미하게 줄긴 해도 지금 매매 가격 굉장히 민감도 커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양할 수 있는 이런 그 물량들 나오다 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들 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마저도 관망을 하면서 전세 수요로 지금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월세 수요도 월세가 올라서 그럼 전세 쪽으로 옮겨갔죠. 그다음에 매매하시려는 분들도 전세 수요로 올라가고 그런 있는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군 수요까지도 같이 겹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전세 수요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뭐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그 국면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부동산 정책 쪽에서는 정책 이슈. 예. 이제 일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네. 자, 일기 신도시 저게 90년대 초반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얼추 지금 이제 30년이 네, 넘어가는 지역들인데 네.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은 왜 일기 신도시에만 혜택을 주냐 해서 노후계획 도시라는 그 특별법으로 조금 더 네, 넓혔어요. 근데 네. 여하고 야의 그 이견들이 좀 달랐었는데 선거 국면이 있어서 그런지 여야가 생각이 좀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에 관련돼서 특별법을 연내 입법을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뭐 택지 조성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20년 넘었잖아요. 20년 이상 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재건축 안전진단도 공공성을 확보하면 면제되죠.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도 500% 올라가죠.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가구 수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요 대상도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중계동, 목동, 개포 수서를 비롯해서 뭐 분당, 일산 뭐 이런 데는 다 들어가고, 지방권 같은 경우도 여러 지역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으니까 네. 공급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서울에서는 제약적이다 보니 또 주변의 택지도 사업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물량들도 서울 인근에 필요하다 보니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공급으로는 중요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여하고 야가
좀 입법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은 좀 호재로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뭐 비용적인 부분들이 올라가잖아요. 아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사에 대한 이슈라든지 금융에 대한 비용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래량들이 위축되어 있고 집값에 대해서 조금 지금 하락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뭐 이 지역의 가격들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미지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공급 부족 이슈요. 이게 네. 사실 발표마다 물량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뭐 서울시에서 내놓는 게 있고 또 네. 민간에서 내놓는 그 통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정비 사업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에는 뭐 한 8,500가구 정도 내놓고 있고 또 R124라는 민간 업체에서는 9,800가구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는 시각이 달라서 어느 곳이 딱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청년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까지도 공급 물량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고 또 124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중심으로 그 입주 물량들을 분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서울시하고 124의 어떤 생각이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큰 틀에서 본다라면 뭐 청년주택도 그다음에 공공주택도 나오는 물량이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일정 부분 시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이 입주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